안녕하세요. 낙방만 10년째인 선비를 홀린 처녀 도깨비, 그녀가 건넨 낡은 붓으로 적은 답안지의 정체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시절 한양 성곽 및 자락에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면이 종이장처럼 떨리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름조차 희미해진 만년 낙방생 이생이 살고 있었지요. 이생은 본래 명문가 자제였으나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 이제 남은 것이라곤 누더기가 된 도포 한 자락과 손때 묻은 사서 삼경뿐이었다. 이생이 한숨을 쉬고 촛불을 켜며 올해도 벌써 낙방이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구나. 벼슬은커녕 내일 아침에 끼니 때울 가루 한 홉이 없으니 차라리 이 목숨 끊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생은 책상 위에 놓인 빈 밥그릇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벌써 10년째였다. 과거 시험장 근처까지만 가면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멀쩡하던 붓대 부러지는 등 괴이한 불운이 그를 따라다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고 운수 없는 놈이라며 손가락질했다. 그때였다. 바람 소리와 함께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는 그때 똑똑똑똑. 사방이 고요한 한밤중 아무도 찾아올 리 없는 낡은 살인문을 누군가 두드렸다. 이 야심한 밤에 뉘시오? 우리 집엔 도둑이 들어도 가져갈 게 없소. 문 밖에는 소복을 입은 듯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그런데 차림새가 기묘했다. 머리에는 산딸기 넝쿨을 화관처럼 쓰고 있었고 맨발에서는 은은한 숲내음이 풍겼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는 밤고양이처럼 번뜩이며 푸른 빛을 내고 있었다. 여인은 생긋 웃으며 선비님, 배가 고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메밀묵 한 그릇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메밀묵이라니요. 보시다시피 내 처지가 이렇소. 내 먹을 죽 한 그릇도 없는데 그대에게 줄 것은 오직 이 맹물 한 사발뿐이요. 이생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방 안으로 쓱 들어와 앉았다. 그리고는 이생의 책상 위에 놓인 빈 종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글 공부하는 선비님이시군요. 그런데 왜 붓은 잡지 않고 한숨만 쉬고 계십니까? 10년을 쏟아부었으나 하늘이 나를 버렸소. 이제는 붓을 들 기운조차 없구려. 여인은 이생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품 안에서 낡고 해진 붓 한 자루를 꺼냈다. 털은 다 빠지고 대는 군데군데 금이 간 장터에서도 버릴 법한 형편없는 붓이었다. 제가 메밀묵 대접은 못 받았지만 선비님의 인상이 참 선하시니 이 붓을 빌려드리지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요? 그 낡은 붓으로 무엇을 한단 말이오? 내일부터 이 붓으로 글을 쓰되 절대로 당신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붓이 가는 대로 손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10년간 보지 못한 진실이 종이 위에 그려질 것입니다. 여인이 호련히 사라진 자리에는 서늘한 산바람과 함께 묘한 향기만이 감돌았다. 이생은 멍하니 제 손바닥 위에 놓인 낡은 붓을 내려다보았다. 도깨비에게 홀린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 헛것을 본 것인가? 그는 붓을 던져버리려다. 왠지 모를 이끌림에 이끌려 먹을 갈기 시작했다. 여인의 말대로 손을 맡겨보기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벼루에 물을 붓고 먹을 가는데 평소라면 한참 걸릴 먹물이 단 몇 번의 몸짓에 칠흑처럼 진하고 영롱하게 갈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먹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구나. 이생이 낡은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가져다 대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으나 손목이 마치 타인의 의지에 붙들린 듯 거칠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 손이 왜 이러느냐? 멈춰라. 멈춰. 이생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붓은 춤을 추듯 종이 위를 누볐다. 그가 배운 단정한 서체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기운찬 필치였습니다. 한참을 미친 듯이 써내려가던 붓이 뚝 멈췄을 때 이생은 온몸이 땀에 젖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종이 위를 확인한 이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곳에 적힌 것은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사흘 뒤 정오 서쪽 시장통에 낡은 가마솥이 뒤집히리니 그 아래 억울한 핏물이 고여있고 고을 사또의 인장이 녹아있도다. 그것은 글이라기보다 차라리 저주 섞인 예언에 가까웠다. 이생은 소름이 끼쳐 종이를 구겨버리려 했다. 과거 공부를 하는 선비가 이런 해괴한 글을 썼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귓가에 어젯밤 여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당신이 10년간 보지 못한 진실이 그려질 것입니다. 이생은 구기려던 종이를 다시 펴서 책상 구석에 밀어두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이생은 남루한 차림으로 서쪽 시장통을 찾았다. 정오가 되자 갑자기 시장 한복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국밥집 욕쟁이 할멈과 고을 아전의 하인이 시비가 붙은 것이지요. 싸움 도중 하인이 할멈을 밀쳤고 할멈은 중심을 잃으며 커다란 가마솥을 덮치고 말았다. 시장 사람들은 아이고 이게 뭐야? 가마솥 밑에 웬 피가 뒤집힌 가마솥 밑바닥 땅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구경하던 이생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그곳은 얼마 전 실종된 고을 이방의 집터 근처였고 파헤친 땅 밑에서는 정말로 피 묻은 옷가지와 함께 사또의 인장이 새겨진 비밀 장부가 튀어나왔다. 이생은 정말로 붓이 쓴 대로 되었구나. 그 여인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이생이 전율하고 있을 때 뒤에서 서늘한 냉기가 느껴졌다. 돌아보니 사람들 틈 사이로 어젯밤에 그 처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이생을 보며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대더니 고개를 까닥하며 골목 안쪽으로 유인했다. 이생은 마치 홀린 듯 여인의 뒤를 쫓았다. 번잡한 시장통을 벗어나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새 한양 도성 밖 깊은 숲속 이끼 낀 낡은 사당 앞에 다다랐다. 여인은 사당 문턱에 걸터 앉아 이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생은 숨을 몰아쉬며 그대 대체 정체가 무엇이오? 가마솥 아래의 일을 어찌 그리 정확히 맞췄단 말이오? 그 붓은 또 무엇이고? 여인은 대답 대신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바닥에 원을 그렸다. 그러자 원 안에서 푸른 불꽃이 일더니 이생이 10년간 낙방했던 시험장들의 풍경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선비님이 낙방한 것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운을 가로막고 있는 검은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지요. 저기 보십시오. 이생은 눈을 의심했다. 환영 속 과거 시험장, 자신의 뒤에 시커먼 손 하나가 붙어 붓대를 꺾고 시험지에 먹물을 엎지르고 있었다. 그것은 탐관 오리들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 원귀가 된 자들의 원한이었다. 아니 저것이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이오? 선비님의 조상 중 한 분이 그들의 원한을 샀고 그 업보가 선비님께 대물림된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그 낡은 붓은 망자의 진실을 쓰는 붓. 그 붓으로 글을 쓰면 원귀들의 한이 풀리고 비로소 선비님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 여인은 이생에게 바짝 다가왔다. 그녀에게선 여전히 서늘한 숨내음이 났다. 여인은 보름 뒤 대과가 열립니다. 이번 시제는 백성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 붓으로 답안을 적으십시오. 당신의 머리가 아닌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를 담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장원급제를 할 것입니다. 이생의 눈이 번쩍 뜨였다. 평생을 갈구하던 장원급제라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다. 이생은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오? 내 목숨이라도 가져갈 작정이오? 여인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은쟁반의 옥굿을 굴러가는 듯 고왔으나 어딘지 모르게 서글펐다. 선비님의 목숨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급제하여 어사가 되신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제가 지목하는 어느 한 무덤의 봉분을 파헤쳐 그 안에 든 상자를 태워주셔야 합니다. 설령 그 안에 당신의 가문을 파멸시킬 진실이 들어있더라도 말입니다. 이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가문의 파멸인가 아니면 평생의 한인 급제인가 이생은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소. 10년을 구걸하며 사느니 진실을 마주하고 단 하루를 정승으로 살겠소.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붓을 쥐는 순간 당신은 산 사람의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대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붓이 멈추기 전엔 절대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중간에 붓을 놓는다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여인은 말을 마치고 사당 안으로 사라졌다. 이생이 급히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먼지 쌓인 신이와 함께 낡은 도깨비 가면 하나만이 놓여있을 뿐이었다. 드디어 대과 당일 창덕궁 인정전 앞들에는 수백 명의 유생이 줄지어 앉아 임금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생은 품 안에 낡은 붓을 꽉 움켜쥐었다. 주변 유생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다. 유생원이가 저기 좀 보게, 저 남루한 차림의 이생 아닌가? 10년을 떨어지고도 또 기어나왔군. 유생 한이는 쯧쯧. 이번엔 어떤 망신을 당하려고. 붓이나 제대로 쥐려나 모르겠네.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으나 이생은 눈을 감고 여인의 목소리만을 떠올렸다. 잠시 후 국왕숙종이 보좌에 오르고 시관이 커다란 시제 판을 내걸었다. 시관이 큰 소리로 이번 대과의 시제는 백성의 눈물이 고여 바다를 이루니 그 물길을 돌릴 방책을 논하라 이다. 여인이 예언한 백성의 눈물이었다. 시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다른 유생들이 공자 가라사대, 맹자 가라사대 하며 유교 경전을 인용해 화려한 문장을 다듬고 있을 때 이생은 품에서 그 낡은 붓을 꺼냈다. 붓끝이 먹물을 머금자마자 이생의 팔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며 꿈틀대기 시작했다. 이생의 눈동자가 뒤집히더니 그의 입에서 본인의 목소리가 아닌 수십 명의 통곡 소리가 섞인 듯한 기괴한 신음이 흘러나왔다. 이생은 낮고 쉰 목소리로 쓰리라. 낱낱이 적으리라. 이생의 손은 신들린 듯 움직였다. 그가 적어 내려가는 것은 대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발장이었다. 지난해 삼남 지방의 가뭄때 구휼미를 빼돌려 창고를 채운 것은 좌의정의 가신들이요 억울하게 죽어나간 농민들의 시신은 뒷산 구덩이에 이름도 없이 묻혔나이다. 그들의 눈물이 모여 바다를 이룬 것이니 그 물길을 돌리려면 먼저 썩은 기둥부터 뽑아야 하오리다. 글자마다 검붉은 기운이 서린 듯했고 문장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종이 위를 기어다녔다. 이생은 여인의 경고를 떠올렸다. 절대 멈추지 마라. 손가락 끝에서 피가 터져나와 붓대를 적셨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붓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자 이생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시관들이 걷어들인 답안지들 사이에서 이생의 글은 단연 이질적이었다. 답안지를 검토하던 시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시관이 사르르 떨며 이것은 상소문보다 더 무서운 글입니다. 조정의 비리를 이토록 상세히 적다니 전하께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의 눈에 띄고 말았다. 숙종은 이생의 답안지를 한참이나 읽더니 책상을 쾅 치며 소리쳤습니다. 숙종은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문장이 칼날 같고 구절구절마다 백성의 곡소리가 들리는구나. 당장 이 자를 대령하라. 정신을 잃었던 이생이 끌려 나오자 숙종은 그에게 물었다. 내 어찌 이토록 참혹한 진실들을 다 알고 있느냐? 내 배후가 누구냐? 이생은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전하, 신이 안 것이 아니라 이 붓이 적은 것이옵니다. 죽은 자들의 원통함이 신의 손을 빌려 전하께 닿고자 함이니이다. 숙종은 한참 동안 이생을 응시하다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좋다. 내 글에 거짓이 없다면 너는 나라의 보배여. 거짓이 있다면 내 목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오늘부로 너를 장원 급제자로 임명하고 암행어사의 마패를 내리니 내가 쓴 이 글의 진실을 직접 증명해 오너라. 구중궁궐에서 마패를 하사받은 이생은 위풍당당한 암행어사가 되어 길을 떠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10년 전 가문이 풍비박산나며 도망치듯 떠나왔던 고향, 경상도 지뢰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이생은 마패를 만지며 장원급제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건만 이제야 시작이구나. 그 처녀 도깨비가 말한 가문을 파멸시킬 진실이란 대체 무엇일까? 고을 초입에 들어서자 산천은 의구하되 인심은 흉흉했다. 이생은 어사복장 대신 남루한 선비 차림으로 변복하고 여인이 일러준 깊은 골짜기 끝자락 망령의 고개로 향했다. 그곳에는 이름 없는 봉분 하나가 잡초에 파묻힌 채 홀로 서 있었다. 이곳인가? 분명 이 무덤을 파헤쳐 상자를 태우라 했지. 이생이 삽을 들어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까마귀 울음소리가 산을 울리는데 한참을 파 내려가자 툭 하고 나무 상자 하나가 걸려 나왔다. 낡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은 기괴한 상자였다. 상자의 뚜껑을 열자 이생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피 묻은 베네 저고리와 함께 이생의 아버지가 생전에 쓰던 호패,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서찰 뭉치가 들어있었다. 이생은 서찰을 읽으며 손을 떤다. 이럴 수가. 아버님이 역모에 휘말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친구였던 사또와 좌의정의 비리를 덮기 위해 스스로 독배를 드신 것이었단 말이냐? 서찰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전 이생의 아버지는 조정의 군량미를 빼돌린 실세들의 장부를 손에 넣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생의 목숨을 담보로 아버지를 협박했고 아버지는 자식의 목숨을 살리는 대가로 장부를 이 무덤에 묻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가 가문을 망친 죄인이라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그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녀의 눈에서 푸른 빛 대신 붉은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무덤에 묻힌 것은 단지 장부뿐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함께 지키려 했던 그러나 끝내 짓밟힌 정의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시 아버님을 돕다 멸문지화를 당했던 판관댁의 여식 설화인가? 여인은 대답 대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다. 억울하게 죽어 도깨비가 되어서라도 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고 싶었던 한설인 혼령이었던 것이지요. 선비님, 아니 어사대감 상자를 태우십시오. 그 상자가 타오를 때 연기가 향하는 곳에 당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제 가문을 도륙한 원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붓으로 마지막 진실을 적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생은 눈물을 닦으며 횃불을 상자에 갖다 댔다. 불길이 치솟자 기이하게도 연기는 산 아래 고을 수령의 관아 쪽으로 길게 뻗어나갔다. 그날 밤 관아에서는 좌의정의 아들과 고을 사또가 승진 축하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관아 앞마당에서는 풍악 소리가 드높았다. 좌의정의 아들 김판관과 고을 사또는 기생들을 끼고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요. 김판관이 허허, 사또 이번에 올라온 장원 급제자가 하필이면 그 이생놈이라면서요? 죽은 제 애비처럼 눈치도 없이 굴면 이번엔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사또는 걱정 마십시오. 이미 관아 주변에 자객들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어사 마패를 들고 나타나는 즉시 산적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위장해 처리할 것입니다. 그들이 잔을 부딪히는 순간이 쾅 하고 관아의 정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역졸들과 함께 가슴에 어사 마패를 번쩍이며 이생이 들어섰다. 이생은 천둥 같은 호통을 치며 암행어사 출두야. 이놈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잔치를 벌이다니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사또는 당황한 척하다 이내 비웃으며 어사? 흥, 어디서 가짜 마패를 들고 와서 행패냐? 여봐라, 저 산적 놈들을 당장 처단하라. 사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담벼락 뒤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자객이 칼을 뽑아들고 쏟아져 나왔다.
이생을 따르던 역졸들은 중과부적으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이생 역시 자객들의 칼날에 포위되었다. 김판관은 이생, 내 아비처럼 멍청하구나 진실을 알았으면 쥐 죽은 듯 살 것이지 제 발로 무덤을 파다니. 자객의 칼날이 이생의 목을 겨냥해 날아들던 그 찰나였습니다. 이생의 품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여인이 준 그 낡은 붓이었다. 이 붓은 죽은 자들의 목소리다. 이생이 붓을 꺼내 허공에 휘두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털 다 빠진 낡은 붓 끝에서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황금빛 줄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그것이 거대한 칼날의 형상을 띠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생이 붓을 한 번 휘두르자 보이지 않는 기운이 자객들의 칼을 단번에 동강냈습니다. 당황한 자객들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붓끝이 허공에 글자를 적을 때마다 뇌성병력이 치며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것은 내 아버님이 흘린 눈물이요. 이것은 억울하게 죽어간 판관댁 여식의 한이다. 이생의 눈에는 이제 자객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등 뒤에 붙어있는 원기들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붓이 허공에 죄라는 글자를 적자 김판관과 사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목이 졸린 듯 괴로워하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살려주게.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좌의정 대감이 시킨 일이라고. 그때 타오르는 횃불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설화의 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이 사또의 심장을 향해 뻗어지려는 순간 이생이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설화 낭자, 멈추시오. 원한으로 저들을 죽이면 당신 또한 영영구천을 떠돌게 될 것이오. 저들은 나라의 법으로 저 붓이 기록한 진실로 심판해야 하오. 설화의 눈에 가득 고였던 피눈물이 멈추고 그녀는 이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생의 간절한 외침에 설화의 차가운 손길이 멈췄습니다. 그녀를 감싸고 있던 검은 원기가 서서히 흩어지며 본래의 맑고 고운 여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설화는 나직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어사대감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피는 피를 부를 뿐이지요. 제 한을 이 붓에 담아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녀가 미소 짓자 관아를 가득 채웠던 기괴한 안개가 걷히고 달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결박된 김판관과 사또는 공포에 질려 거품을 문 채 쓰러졌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한 이생의 서찰은 임금에게 전달되기 위해 역졸들의 손에 들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폭풍 같은 밤이 지나고 어느덧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생과 설화는 처음 만났던 그 낡은 사당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생의 손에 쥐어있던 황금빛 칼날은 다시 낡고 초라한 붓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낭자, 이제 정말 떠나는 것이오? 내 그대를 위해 매일 밤 메밀묵이라도 차려놓고 기다리겠소. 설화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새벽 안개처럼 조금씩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화는 도깨비의 장난은 여기서 끝입니다. 선비님은 이제 죽은 자의 글이 아닌 살아있는 백성들을 위한 글을 쓰십시오. 그 붓은 본래 제 아버님이 가장 아끼시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임무를 다했으니 주인 곁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녀가 손을 뻗자 이생의 손에 있던 낡은 붓이 허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붓은 공중에서 가루가 되어 빛나는 나비처럼 설화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권력은 짧고 진실은 깁니다. 당신이 붓을 잡을 때마다 제가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말을 마친 설화는 아침 햇살 속으로 녹아들듯 사라졌습니다. 이생은 그녀가 사라진 자리에 한참 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한양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좌의정은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길에 올랐으며 이생의 아버지는 명예를 회복하여 영의정으로 추존되었습니다. 이생은 파격적인 승진을 거듭하여 정승의 반열에 올랐지만 결코 화려한 붓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시장터에서 파는 가장 흔하고 값싼 붓만을 고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물었으나
이생은 그저 허허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생은 집무실에서 붓을 들며 혼잣말로 글이란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의 떨림으로 쓰는 것이라네. 그가 글을 쓸 때마다 창가에서는 은은한 숨내음이 풍겨왔고 때로는 이름 모를 파란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와 벼루 옆에 앉아 쉬어가곤 했습니다. 10년의 낙방과 불운 끝에 얻은 것은 정승의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응원하는 소중한 인연이었음을 이생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